안녕하세요. 차업주의 이프리입니다. 이번 주는 10월의 마지막을 알리는 할로윈데이가 있네요. 그래서 저도 할로윈에 맞는 나이스한 옷을 입어봤습니다. 그러면 나이스하게 할로윈 주말을 보내볼까요? 오늘도 기업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기업은 코스닥 상장사 나시평가정보입니다. 현재 시총은 1조 2022억 원이네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도 미들캡 기업 분석이고 역시 코스닥 150에 포함된 기업입니다. 일반적인 미들캡의 기준은 시가총액2에서 11조의 기업들, 그리고 스몰캡 기준은 그 이하의 기업들로 구분짓고 있으나 저는 시가총액 1조를 기준으로 나누겠으니 앞으로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다트로 가볼까요? 먼저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보이네요. 와사치 어드바이저가 장내에서 주식을 매수하여 5% 이상 투자자가 되면서 의무 공시가 나왔군요. 와사치 어드바이저는 20조 규모의 자금을 운용하며 전세계 스몰캡과 미들캡에 주로 투자하는 투자사입니다. 국내에서는 리노공업에 투자 중이죠. 특히 레지톡스에서 큰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진 투자사인데 많은 곳에 투자하다 보니 잃을 때도 있겠죠. 그리고 주식 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공시가 있네요. 23,277원에 주식 매수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7명의 임직원에게 부여한 것으로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기 부여 방법을 보면 신주로 주거나 자기 주식으로 주고 또 차액을 보상하는 방법으로 스톡옵션 행사 물량을 교부한다는 것을 볼 수 있네요. 앞서 대주전자재료도 자기 주식으로 행사 물량을 교부한 것을 봤었는데 각 기업들이 스톡옵션 행사 물량을 신주로만 교부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두면 좋겠죠. 감사보고서 공시도 있는데 나시평가 정보는 어떠한 퇴출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볼 필요는 없겠죠. 재무제표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배당 공시도 있네요. 한번 봐보면 자기 주식을 제외한 보통주 1주당 275원의 배당을 지급 결정했군요. 따라서 164억의 비용이 지출되었겠습니다. 과거 배당 지급 내역도 한번 봐보면 나시평가 정보가 꾸준히 연속적으로 배당을 해왔고 매년 비슷한 수준의 배당을 해왔던 것을 알 수 있네요. 그러나 배당 수익률이 높은 편은 아니군요. 이번에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를 봐보겠습니다. 이번 주총에서 여러 안건들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데 특히 사업 목적의 변경을 위한 안건이 눈에 띄네요. 보시면 이러한 사업 목적을 추가했음을 알 수 있는데 나시평가 정보가 사업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이러한 사업 목적을 추가했군요. 이 부분도 알아두어야겠죠.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또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보이는군요. 이번에는 모어인베스트먼트네요. 모어인베스트먼트는 미국, 캐나다, 싱가포르에 위치한 투자사죠. 이들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장내 매도를 했고 따라서 지분이 감소했다는 공시입니다. 5% 이상 주주의 1% 이상 지분 변경은 의무 공시이므로 모어인베스트먼트의 지분 변경이 공시된 것이고 이후로 이들의 지분은 4.93%가 되어 5% 미만 주주이므로 이들의 지분 변경이 의무 공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1페이지에서 이들의 지분 변경 공시를 볼 수 없었겠죠. 이들이 이후로도 지분 변동이 없는지는 잠시 후 보고서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탁계약 해지 결과 보고서 공시가 보이네요. 나시평가 정보가 위탁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해왔다는 것이고 이렇게 쭉쭉 취득세부 내역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91만 8,827주의 자기 주식을 취득했다는 것입니다. 취득일을 보니 체결한 지 오래된 계약이었네요. 위탁 중개업자는 신영증권이었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각 기업이 가진 자기 주식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도 투자 목적으로도 또 스톡옵션 행사 물량을 교부할 수도 있고 임직원에게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으며 자기 주식으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도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자기 주식을 잘 활용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또 다음 페이지로 가볼까요? 신탁계약 해지 결정 공시가 있는데 해지를 결정했기 때문에 방금 살펴본 신탁계약 해지 결과 보고서가 공시된 것이고 대표이사 변경 공시가 눈에 띄네요. 기존 심의영 대표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하여 12사업 본부장이던 신이부 씨가 대표로 선임되었군요. 12사업이 힘이 센 부서일까요? 보시면 최대 주주와의 관계도 없고 주식수도 없죠. 임직원을 대표로 올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임한 심의영 전 대표는 현재 부회장으로 계신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두 개의 대량 보유 상황 보고서가 있는데 둘 다 스티칭이라는 투자사의 지분 변동이네요. 스티칭은 네덜란드의 공적연금 운용공사입니다.
첫 번째 공시는 스티칭이 장래 매수를 하여 5% 이상 주주로 되면서 발생한 의무 공시이고, 두 번째 공시는 이후에 이들이 1% 이상의 지분을 매도하여 발생된 의무 공시입니다. 마찬가지로 이후에는 5% 미만 투자자로서 지분 변동이 의무 공시가 아니므로 현재 얼마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는 잠시 후 보고서에서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묵직한 외국 자본이 여럿 들어와 있네요. 특히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사도 투자할 정도이니 나이스 평가 정보의 건실함을 엿볼 수 있죠. 미들캡 기업들은 사업이 안정되었다 보니 스몰캡들에 비해 이렇게 안정감을 주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딱히 다룰 만한 공시가 많이 있지는 않네요. 마지막으로 5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18년 하반기에 국내외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기업 설명회를 연달아 했었던 것도 보이고, 본점 소재 지변경과 신규 시설 투자 공시도 보입니다. 먼저 신규 시설 투자 공시는 건설이 완료되면서 실제 투자 금액이 조정된 정정 공시인데, 기존에 임차하여 사용하던 나이스 인프라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여 나이스 인프라 소유 대지의 사옥을 신축하는 투자였습니다. 신사옥 건설을 위한 투자는 나이스 평가 정보와 나이스 인프라가 함께 했음도 알 수 있네요. 잠시 후 보시겠지만 나이스 인프라와 나이스 평가 정보는 모두 나이스홀딩스의 그룹사입니다. 그룹사가 사옥을 나눠 쓰는 형태로서 이런 경우는 많이 볼 수 있죠. 따라서 본점 소재지 변경 공시도 나온 것이겠습니다. 이러한 신사옥의 건설이 완료되니 소재지를 옮긴 것이네요. 크게 변화 움직임이 있는 공시는 없어 보이는군요. 그러면 공시들은 이쯤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보고서를 살펴볼까요? 반기보고서 클릭. 나이스 평가 정보는 198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후 사업이 분리되어 합작 투자로 2000년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고, 또 울적 분할과 나스의 분할 합병으로 2010년에 변경 상장되었네요. 어떻게 바뀌었는지 과거 역사를 살펴볼 필요까지는 없겠죠. 소재지는 앞서 본 신사옥인 것도 알 수 있네요.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죠. 종속회사를 보면 이렇게 세 곳이 있습니다. 자산 관리를 하는 나이스 신용정보,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하는 나이스 지니데이터, 그리고 관계사였다가 추가로 지분 취득을 하여 종속회사로 편입된 베트남 법인이 있죠. 모두 주요 종속회사는 아닌 것을 알 수 있네요. 주요 종속회사의 기준은 직전 연도 자산 총계로 하기에 대략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 외로는 이렇게 관계사 및 출자한 법인들도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신기술 투자조합이라는 이름이 많이 보이는데, 나이스 평가 정보가 다양한 투자 활동을 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특히 36.67%의 지분을 가진 관계사인 나이스 DWR은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이스 그룹의 출자 구조로 한번 봐볼까요? 상당히 많은 회사들이 있어서 복잡해 보이죠. 그러나 오늘 다루는 나이스 평가 정보만 놓고 볼 때는 복잡한 구조가 아닙니다. 여기에 나이스 평가 정보가 보이고, 그 밑으로 종속회사인 나이스 신용정보, 나이스 지니데이터가 보이죠. 종속회사로 신규 편입된 베트남 법인은 개통도에 따로 추가되지 않았군요. 이번에는 그 위로 가보면 나이스홀딩스라는 지주사가 나이스평가정보의 최대 주주로 있습니다. 따라서 나이스평가정보만 놓고 보면 세 곳의 종속회사를 가졌고 최대 주주는 나이스홀딩스입니다. 막 얽히고 설킨 복잡한 구조는 아니죠. 최대 주주인 나이스홀딩스가 보유한 그룹사가 워낙 많기에 복잡해 보일 뿐입니다. 나이스홀딩스는 김원우의 3인이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나이스홀딩스를 통해 대부분의 계열사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제조, 금융서비스, 소비재, 신용정보 이렇게 각 분야에 다양한 회사들을 가지고 시너지를 활용하려는 것 같네요. 복잡한 출자를 가진 그룹 구조이지만 오늘 다루는 나이스평가 정보는 복잡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렇게 다양한 그룹사들이 있으니 여러 사업의 확대 시에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정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봤던 나이스 평가 정보의 관계사 중 DWR이 보이는데, 나이스 DWR은 나이스 평가 정보가 최대 주주, 나이스 정보통신이 2대 주주,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의 자회사인 나이스 페이먼츠와 JT넷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금융서비스 관련 기업들을 가지고 있네요. 따라서 신용정보 사업을 하는 나이스 평가 정보 자체만으로는 간단한 구조이지만 DWR이라는 관계사를 통해서 금융서비스를 하는 다양한 그룹사들과 사업적인 연계가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여기 보면 앞서 사옥을 같이 쓰는 나이스 인프라도 보이네요. 상장된 기업들은 파란색 상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룹사 중 총 8개의 기업들이 상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죠. 이번에는 총 주식수를 봐보면 보통주로만 6,071만 4,820주가 있고, 이 중에서 자기 주식은 93만 2,027주입니다. 과거 분합합병에 따른 단주를 취득하여 13,200주가 있었고,
신탁 계약으로 91만 8,827주를 취득했었으니 이러한 자기 주식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주식의 보유 현황을 봐보면 앞서 개통도에서 봤듯 최대 주주는 나이스홀딩스입니다. 다른 여러 그룹사들이 지분을 나눠 가진 복잡한 형태는 아니죠. 이렇게 지주사가 단독으로 안정적인 지분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나이스홀딩스의 최대 주주는 김원우의 3인입니다. 그 외 주요 주주들도 한번 봐보면 앞서 공시에서 본 외국 계좌본들이 모두 그대로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렇지만 약간씩의 변화들은 있죠. 네덜란드 스티칭사는 그대로 5% 미만이지만 지분을 소폭 늘렸고, 모어 인베스트먼트는 90만 주 즉 1.5%의 지분을 추가 매도했군요. 그리고 단기보고서 작성 이후에 와사치는 5% 주주가 된 것을 봤었죠. 따라서 와사치는 지금은 이러한 지분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지주사인 나이스홀딩스 외에도 주요 주주로 외국계 자본들이 들어와 있고, 또 국민연금관리공단과 현대캐피탈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굵직한 투자사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네요. 따라서 현재 기준 유통가능 주식수는 총 주식수의 절반이 되지 않겠네요. 이번에는 자본금 변동사항을 봐보면 과거 합병 분할로 인해 액면가와 주식수의 변화가 있었음이 보이네요. 특히 자금을 조달한 이력은 없고 이후로도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군요. 전환사채나 신주인 수권부사채 같은 미상환 매자님도 없죠. 따라서 날씨평가정보의 자금 상황에 이미 과거부터 여유가 꽤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종속회사들의 규모가 자금으로 연결로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먼저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은 기업이네요. 그러나 작년 말 대비 꽤 감소된 것이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타 유동금융자산의 증가가 있죠. 이는 단기 금융상품의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따라서 현금성 자산의 일부로 단기 금융상품을 취득했다고 볼 수 있고, 또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주식의 증가도 보이는데, 특히 앞서 금융서비스 쪽 사업 연계 목적으로 보이는 나이스 BWR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했네요. 따라서 여기에도 자금이 일부 쓰였겠죠. 그룹사들이랑 지분을 나눠가지고 금융서비스 기업들을 보유한 나이스 BWR의 추가 취득은 사업적인 이유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세부 분석을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군요. 그리고 현재 베트남 법인은 종속회사로 편입되었으니 관계사가 아니죠. 현금성 자산이 감소된 주요 이유는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 발생된 것이며, 또 올해 164억의 배당금을 지급했으니 그것까지 더하면 얼추 금액이 맞겠네요. 그리고 유동단기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과 비유동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변화도 보이네요. 또 비유동기타 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도 보이죠.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은 원리금 수취 목적으로 투자한 것이 아닌 중도의 차익을 보며 매각할 수도 있는 금융자산의 성격이고, 이렇게 각 기업이 영업외 활동으로 타법인의 채권 및 주식 같은 상품으로 투자할 경우 기업의 판단하에 기타 포괄손익으로 두거나 단기손익으로 둘 수 있죠. 날씨평가정보는 이렇게 영업외 활동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그러한 투자 상품들이 손익에 영향을 미치게끔 분류한 것이며, 투자하는 장단기 상품의 변화가 있었구나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투자 부동산도 보이는군요. 앞서 나이스인프라와 공동으로 건설한 신축 사옥은 자산으로 잡았지만, 지주사인 나이스홀딩스와 공동으로 건설한 지식산업센터는 투자 부동산으로 잡아두었기 때문에 이렇게 투자 부동산이 있는 것이네요. 전체적으로 날씨평가 정보는 자산 규모도 크고 유용 가능 자금도 넉넉합니다. 따라서 넉넉한 자금으로 여러 투자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는 모습 같네요. 앞서 출자법인들의 신기술 투자 조합이 많은 것과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부채를 봐보죠. 부채 총계에 변화가 없는 것처럼 부채 쪽에서는 크게 다룰 만한 것은 없다는 생각이네요. 자산 총계는 많은데 부채 총계는 꽤 적죠. 자산이 상당히 넉넉하기 때문에 굳이 금융비용이 나가는 차입금도 활용하지 않는 모습이고, 유동성 자금마저도 넉넉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나시평가 정보가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이유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자본 쪽을 봐보겠습니다. 자본금은 그대로이고 자본 총계는 증가했습니다. 그동안 자금 조달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에서 살펴본 영업외 활동과 곧 살펴볼 영업활동으로 자금을 벌어들였고, 배당금을 164억 지급하는 등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자기 자본이 쌓이는 모습이네요. 안정적인 회사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날씨평가 정보의 자본금 대비 자기 자본은 상당히 넉넉하고, 자산의 성격을 볼 때 유동가능 자산까지 많기 때문에 자금 조달과 같이 자본금이 추가로 늘어날 가능성도 꽤 적겠군요. 안정적인 상황의 기업이라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제 손익을 봐볼까요? 역시 종속회사들의 규모가 작기 때문에 연결로만 보겠습니다. 매출이 전년 반기 대비 소폭 증가했네요.
반기 매출로만 2,400억 정도이니 역시 실적 규모가 좋죠. 반기 영업이익은 더 개선되어서 400억이 나왔군요. 영업이익률은 15에서 16% 수준이니 역시 좋은 사업 구조를 가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외 부분을 보면 그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특히 부채가 적으니 금융비용이 거의 나가질 않죠. 재무 상황이 상당히 좋으니 굳이 이익을 악화시키는 요소를 두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거의 순이익으로 이어지는데 법인세 비용이 일정 수준 꾸준히 발생되는 것 같네요. 따라서 반기 순이익은 이 정도가 나옵니다. 이러한 순이익은 거의 전부가 날씨평가정보의 사업이익으로 인한 것이고, 살펴보면 규모가 작은 종속회사들도 아주 소폭 이익이 나고 있는데 지분을 전부 날씨평가정보가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종속회사들의 순이익마저 모두 날씨평가정보에 귀속되죠. 재무 상황도 넉넉하고 지출되는 금융비용은 거의 없으며 좋은 이익률의 사업으로 매년 꾸준히 자금을 쌓아가고 있으니 꾸준히 가치가 상승해 갈 수 있는 기업 같네요. 그러면 최근 분기별과 연간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 봐볼까요? 날씨평가정보는 연간도 그렇고 분기별도 그렇고 꾸준히 실적이 상승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매출을 따라 영업이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의 갭 차이가 일정한 게 보이는데 이는 꾸준히 발생되는 법인세 비용으로 인한 것 같군요. 날씨평가정보는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성장하며 매년 이익을 쌓아가는 안정적인 회사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자산 가치가 매년 상승해 갈 수 있겠습니다. 매년 이 정도 규모의 순이익을 벌어들이고 이 중에서 3분의 1 정도는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태군요. 지금도 넉넉한 재무 상황을 가졌는데 매년 이렇게 순이익이 증가하니 점점 더 운영에 있어 좋은 환경이 되어가겠죠. 그러면 날씨평가정보가 어떠한 사업을 하길래 이러한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보여줄 수 있는지 봐볼까요? 날씨평가정보는 이러한 사업을 합니다. 개인 및 기업 신용정보 그리고 자산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날씨평가정보가 기업정보 및 개인 신용정보 사업을 하고 주로 종속회사들이 자산관리 사업과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하네요.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그 규모가 아직 미미하죠.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은 12사업으로서 매출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네요. 19년 말에 선임되신 신희 부대표님이 12사업본부장으로 계셨었죠. 12사업은 크레딧 뷰로의 약자로서 개인 신용정보 사업을 뜻합니다. 공공기관, 금융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수집한 신용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의 신용등급을 책정해서 금융회사가 대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보유한 개인 신용정보나 신용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개인 신용정보 회사로는 날씨평가정보 외에도 코리아 크레딧 뷰로와 SCI 평가정보가 있는데 18년 기준 날씨평가정보가 시장 점유율 1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는 70%의 점유율을 가졌고 역시 1위인 것으로 파악되네요. 따라서 시장의 꾸준한 성장에 맞게 날씨평가정보도 꾸준한 실적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이겠군요. 하지만 최근 대출 규제 강화로 인해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12사의 이익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날씨평가정보의 고객사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K뱅크 등의 중저신용대출 비중이 의무 확대되고 또 금융 마이데이터 제도가 법제화되면서 내년부터 뱅크샐러드, 핑크 등의 사업자가 출연하게 되니 개인 신용정보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이네요. 따라서 신용정보조회 시장은 이전처럼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줄 거라 생각되며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진 날씨평가정보 역시 좋은 모습을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거라 생각되네요. 그리고 그 외로 기업정보 자산관리 사업도 일정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군요. 기업정보 시장은 개인정보 시장보다 꽤 작은데 기업정보 부분에서도 2018년 기준 날씨평가정보는 1위였습니다. 이후 점유율 데이터가 자세히 나온 것은 없는데 시장 내 경쟁사들과의 정보 공유가 원활치 않아서 현재 정확한 점유율은 알 수 없네요. 여기서 말하는 기업정보 부분의 경쟁사로는 한국기업데이터, 이크레더블이 있죠. 이렇게 날씨평가정보는 개인 기업 신용정보 서비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신용평가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개인 신용정보 사업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다른 사업부보다도 특히 12사업의 성장성을 체크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날씨평가정보는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가졌고 유동성 자금마저도 넉넉합니다. 따라서 비용이 발생되어 손익을 악화시키는 요소가 거의 없죠. 게다가 실적은 매년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이익을 쌓고 있습니다.
다만 매년 순이익을 깎아먹는 규모 있는 법인세 비용은 조금 아쉽네요. 이 부분은 영위하고 있는 사업 구조상 어쩔 수 없겠죠. 그리고 이렇게 안정적인 기업이다 보니 국민연금관리공단, 네덜란드 공적연금 운용사 등이 안정적인 성격의 국내외 굵직한 투자사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의 사업이 폭발적으로 확대될 시장은 아니지만 앞으로도 꾸준히 안정적인 성장을 해갈 것으로 생각되네요. 이렇게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가면서 넉넉한 자금으로 여러 그룹사들과 연계하여 금융 서비스 및 빅데이터 사업의 확대를 해갈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천천히 지켜봐야겠죠. 최근 52주 최저가에 근접한 수준까지 왔으므로 주의는 하되 주가적으로 부담스러운 편은 아니겠네요.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날씨평가 정보는 앞으로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성장하며 매년 자산 가치가 상승해갈 기업으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기업 분석을 해봤습니다. 장난스럽게 할로윈 의상을 입어도 봤지만 이제 10월의 마지막이며 11월도 코앞에 오게 되었군요. 늘 계절 변화와 시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네요. 하루하루 소중히 보내며 한 해를 보내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